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요 오후부터 맹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요 주 후반에 가면요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코로나 속에 감기까지 걸리면 더욱더 힘들어지니까요.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코로나 2년, 그렇습니다. 2년 차입니다. 100년 가게가 무너지고 있다. 100년 가게라니까는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가게를 뜻하겠죠. 좀 더 보죠. 정부, 서울시 선정한 100년 가게, 그리고 오래 가게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수십 년째 이어온 서점, 음식점 이런 가게들을 말합니다. 별일을 그동안 다 겪으면서 버텨왔지만 비대면의 손님이 줄어드는 것, 이거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니까 100년 가게들이 코로나 탓에 무너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기료, 가스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인상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요금 안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선 끝나면 올린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보시죠. 전기는 여기 보면 4월, 10월 일단 올리는 걸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가스료는 5월, 7월, 10월에 각각 올리는 걸로 또 잡혀놨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그럼 대선이 3월인데 그거 의식하신 거예요? 당국에서는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시기는 묘하죠. 그리고요. 국민 부담 결국 차기 정부로 넘겼다. 그러니까 요금 인상 차기 정부 감당하라. 이렇게 떠넘긴 게 됐다. 오늘 언론들의 시각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코로나 치료할 약 4달 중순 첫 국내 도입. 드디어 치료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 내년 1월부터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식약처 화이자 치료제 사용 승인했습니다. 4달 2만 명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화이자, 머크 두 제약사가 만든 치료제 지금 일단 60만 명분 계약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40만 명분까지 좀 더 늘려서 4달 초까지는 100만 명분 계약을 추진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확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신규 확진은 20일 만에 4천 명대로 다소 좀 줄어드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대선 앞 집값 하락 선언한 정부,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에 집값이 좀 주춤하고 있다. 이런 기사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뭔가 강하게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보죠.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업무계획 발표. 이렇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국토부 내년 부동산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본다. 굉장히 뭔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뉴스의 의미들을 짚어주시고 그 뒤에 놓인 배경까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나와 계십니다. 마지막 자리에는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2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당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식당이 자세히 표기돼 있다. 최근에 이런 식당 지도를 보여주는 앱이 등장했는데요. 미접종자, 백신 미접종자도 받아주는 식당을 표시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식당, 가게에서요. 미접종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당 지도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지율의 의미.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오늘 각 정당들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오늘도 집안 싸움. 집안 싸움 하면 최근에 떠오르는 곳이 있죠. 제1야당 얘기입니다. 그치질 않아요.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씀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감세 경쟁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요 각각 주식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금 줄여주겠습니다. 어제 경쟁적으로 뭔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정책적 측면에서 자세하게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 알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소식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백신에만 의존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드디어 치료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진이 되더라도 뭔가 치료를 좀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화면 보시죠. 여기 보면 뭐 사진이 일단 있는데요. 이 사진은요. 물론 뭐 알약이 이만한 건 아니겠죠. 그 안에 알약이 좀 있는데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는요. 머크의 몰루미피라비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화이자 알약, 머크 알약 이렇게 쉽게 표기합니다. 좀 더 보면요. 코로나 알약 4달 중순엔 도입된다. 그리고 100만 명분 선구매 추진한다. 일단 60만 명분은 확보했고요. 40만 명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이 두 회사의 치료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좀 더 설명돼 있죠. 누가 먹을 수 있는가? 화이자는 12세부터 그리고 머크의 알약은 18세부터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하나?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이 되신 분이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이 약을 먹어야 되는가? 여기 보면 화이자는요. 5일간 30개. 양이 좀 많죠? 머크는 40개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는 약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치료가 가능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당국은요. 화이자 알약에 대해서 어제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약을 먹게 되겠죠. 앞으로요. 이제 확진되신 분요. 그럼 주의할 점도 좀 있어요. 좀 더 보면 임신부는 의사와 상의 후 복용.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이 진료를 받은 뒤 이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간, 신장, 중증 환자에게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좀 더 보죠. 자택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환자 중심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5일간 하루 2회. 이거 화이자 얘기입니다. 화이자요. 그리고 설사와 울렁거림, 미각 이상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이거는 크게 중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작용은 뭐 치료를 받으실 때 감내할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 땐 의약품 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서 주의할 점들을 좀 자세히 소개한 기사입니다. 자, 그럼요. 이 치료제와 관련해서요. 조동욱 기자의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승인을 받은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머크사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보다 중증화 진행 예방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 감염 예방 효과는 88, 89% 정도를 지금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중증 예방 효과를 보이는데 지금 기대하기로는 상당한 많은 그 중증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사 제품 36만 명분과 머크사 제품 24만 4천 명분으로 총 60만 4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40만 명분을 더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구용 치료제 10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 확대와 도입 일정 단축을 위해서 제약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환자가 직접 재택에서 복용할 수 있어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을 종식시킨 타미플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코로나와 인플루엔자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고 먹는 치료제 역시 임상 결과가 완전하지 않아 부작용이나 변이 바이러스 등에 취약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긴급 사용 허가라는 거는 부작용이나 다소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급하게 일단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허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 나온 약물이라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실험 결과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더 필요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자, 치료제가 나왔다니까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또 이것도 백신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여전히 가시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와 걱정 동시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방역 그리고 이제 접종, 백신 접종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접종자는 포장도 안 됩니까? 혼밥 거부 식당 지도까지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식당 지도가요. 지금 사실은요. 미접종자는 다른 분들과는 같이 못 가지만 혼자 가서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카페를 이용할 수는 있거든요. 정부의 방역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카페나 식당에서는요. 이거 일일이 다 그런 분들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곳이 많이 생기고 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혼밥 거부하는 식당 지도 그리고 반대로 미접종자를 받아주는 식당은 어디 있는지 이런 식당 지도가 등장하고 있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일부에서 방역을 임의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들어가려는 분들은 아니 이거 정부에 된다고 그러는데 왜 잡습니까? 근데 막는 식당에서는 이거는 주인이 판단하면 되는 거지 왜 당신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미접종자와 식당 그리고 카페 사장님 간에 그냥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부 미접종자 입장 금지 삼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삼가해 주세요라는 권고잖아요. 뭘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딱히. 김종욱 전 국장님. 사실 이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이거 방역 패스가 지금 가동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접종하신 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라. 그동안 얘기가 많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미접종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셈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근데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예. 예를 들면 지진이나 화재, 예. 질병, 전쟁 이런 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예. 특히 이제 특정의 소수의 사람들 소수자. 그렇죠. 희생양을 삼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한 것들에 대한 이제 답답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희생자들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도 2년 넘게 지속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미접종자를 낙인을 찍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접종자 중에서는 유전적인 이유로 예. 혹은 본인의 질병 때문에 이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선택을 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또 있고 예. 또 가사 혹시 본인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는 예. 내가 맞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조건 이상으로 차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예.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다 이해는 가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또한 결국은 지나가리라.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알약도 개발돼서 치료제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희망을 가지고 예. 그리고 다른 분들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차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낙인 찍기는 하지 않았으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1야당에 계신 윤희석 후보께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규제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은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받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소수지만 정부에서는 그분들을 더 배려하고 항상 규제 위주로만 가는 그런 입장에서 보지 말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뭔가 서비스를 그동안
받아왔던 것처럼 쭉 할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냥 내버려둔 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일부를 예.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일일이 위접종 이거 확인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거.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막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또 판단을 하신다고 해요, 또. 그러니 이게 엉뚱한 갈등 전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야의 대선 후보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요. 한 행사장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두 후보가 만나서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가요? 그 행사장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보시죠. 기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머리 좀 심으셨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대화 주제가 이렇게 갔어요. 머리로 모발로 갔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염색만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염색 얘기를 한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 좀 약간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대화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물론 그 행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만 그 와중에 나온 대화가 아닌가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헤어스타일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어떤 기사는요. 미장원 대화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장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길래 이런 기사가 나온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 한국지방시민회 회장 행사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조금씩 계속 해왔어요. 머리가 좀 심으시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요? 뭔가 교정을 하시는 건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냥 염색. 염색만 색깔이 좋은데요. 아주 보기 좋으세요. 한 염색 시작한 지 이제 한뭐 7, 8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저걸로 빗으로 하는 게 있어요. 손 얘기도 하고요. 무슨 머리 심으셨냐는 얘기, 염색했는데 뭐 오래됐다, 뭐 빗으로 염색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요. 아무튼 대화가 모발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은학 교수님, 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혹시 뭐 교정하셨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두 후보 모습 보니까 최근에 좀 달라진 거 느끼세요? 그렇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예. 염색도 그렇고 통상 이렇게 저렇게 있으면 뭐 카메라들이 집중적으로 이 테이블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 말 많은 안 카메라가 하고 그 앞에 서 있죠, 이러고. 그렇죠. 아무 예. 말 안 하고 있기가 굉장히 뻘쭘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후보가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협회장이란 분이 먼저 이제 염색을 했냐고 이 후보에게 물어봤다는 이재명 거예요. 후보의 먼저 염색 얘기를 꺼낸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가 어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머리 염색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에너지 있는 후보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스타일리스트들이 모든 후보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태 같은 경우도 미국 이제 우리 보면은 후보들 요 짧은 거리인데도 뛰어 올라가거든요. 일부러 뛰는 건가요? 일부러 뛰는 거예요. 그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나 지금 아직 기운 좋고 튼튼하다 이런 걸 그렇죠. 과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과거에 이제 후보 연설 때 많이 예. 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는 뭐 먹었지만 여전히 나 힘 세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고 예.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 조금 스타일이 좀 예. 이렇게 머리가 내려왔는데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회색이었는데 검은색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신경을 쓰는 그런 결과인 거죠. 이재명 후보가 뭐 교정하셨어요? 뭐 심으셨어요? 얘기한 거 그냥 단순히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한 걸까요? 아니면 조금 긴장되는데 뭐가 바뀌었는데 이런 걸 느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은학 교수님? 저는 그냥 대화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먼저 염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이제 윤 후보도 계속해서 뭐 나는 심지는 않고 염색만 했다. 뭐 길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염색을 어떻게 했냐는 거를 대해서. 서로 얘기거리가 별로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뭐 토론 얘기 가지고 토론합시다. 뭐 이쪽에서는 뭐 토론을 뭐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이런 공방도 있었는데 저 자리에서는 갑자기 미장원에서 나왔을 법한 대화가 좀 오갔다. 그래서 언론에 또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묵직한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봐주세요. 어제 지지율 조사 결과 두 가지가 좀 공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는 리얼미터, 하나는 KSOI 이렇게 두 군데. 언론사가 의뢰해서 나온 건데요. 먼저 이 첫 번째 이쪽에 있는 기사 좀 그래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후보가 40.4, 이재명 후보가 39.7. 윤석열 후보가 살짝 앞섰죠. 그러나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요. 이거는 뭐 이른바 정치권에서 이제 붙었다 그러죠. 지지율이 붙어 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요, 그 옆에 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7.6이 이재명 후보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35.8. 이건 약간 차이가 있죠. 물론 그러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이것도 봤는데 순위는 좀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게 비슷비슷한 지지율이 순위는 다르지만 비슷비슷하게 나온다. 그래 엎치락뒤치락 뭐 우리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지지율 모습에 대해서 보면 엎치락뒤치락 지지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야가 각각의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올해 막판 여론조사 결과가 또 그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좀 더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거 골든 크로스 아니다. 앞서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약간 앞선 게 나왔잖아요. 근데 골든 크로스라는 거는 지지던 후보가 쭉 따라잡으면서 역전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지율 결과를 보고 이거 골든 크로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재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골든 크로스 아닌 데이드 크로스다. 그러니까 데이드 크로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내려갔기 때문에 본인이 높아진 걸로 보인다. 이 뜻이 되네요, 지금. 그러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겸손 모드일까요?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 크로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상대 후보 진영에 이제 좀 이렇게 여론 지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지 저희가 확고하게 개선됐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복구될 수 있고 그래프나 또 조사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믿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역전을 해야 골든 크로스인데 본인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걸로 나오는 것은 데드 크로스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알아서 죽었다 이 소리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노력이 우리 이재명 캠프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드 크로스의 의미를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해서 본인이 알아서 뭐 그래서 데이드 크로스가 벌어진 거다. 자, 한민수 부단장님 지금 민주당도 선대위에 계시니까 이 지지율 결과 아마 선대위 내에서도 되게 의미심장하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잘해서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경쟁 후보가 상대적으로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후보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꺾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당장 저기서는 이제 일주일간의 조사가 리얼미터 조사는 저렇게 나왔는데요. 예. 이제 이미 공개된 자료니까요. 그 가장 마지막에 한 뭐 24일인가 이때 조사는 이 후보하고 윤 후보하고 격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기간이니까 초반은 비슷비슷하거나 좀 뒤졌지만 막판에 가면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날 정도에는 더 앞서는 게 여기에 합산이 된 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다 공개한 그 자료를 본 겁니다. 예. 그 마찬가지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은 실제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선대위 내부의 갈등이랄지 아니면 그 부인 문제, 김건희 씨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추세는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잘해서 확 치고 나온 것보다는 상대가 좀 악재로 휘청거리는 거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만 썼고
예. 오늘도 이제 저희는 선대위에서 대학생들 학자금 관련된 공약이 나옵니다. 크고 작은 공약들이 거의 뭐 매일 발표가 되고 후보가 직접 발표하는 굵직한 공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네거티브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사과할 때도 저희 선대위의 공식 입장은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절제된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 그렇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예.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후보 아들이 모 대학에 이제 고려대 입학을 하는데 정말 그거는 입시에 대해서 제1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문제 제기가 정당하거나 아니면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용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예. 해명을 할 텐데 이거는 너무 팩트가 틀려서요. 왜냐하면 뭐 작지만 삼수한 것도 아니고 재수를 한 학생이고 수시 특별 전형이라 하면은 뭔가 의미를 붙여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특별 전형 아닙니다. 수시 일반 전형이었고요. 특별 아니고 일반이었는데 그걸 특별이라고 주장을 하더라. 그 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 큰아들이 다 떼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전 과목 1등급을 받아가지고 논술 전형으로 당당히 시험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거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대위에서. 그리고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거는 고소고발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허위 사실을 발표를 공당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또 가짜뉴스가 퍼져버리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뭐 지지율 얘기에다가 했습니다만 예. 저희들은 좀 더 정책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보다는 국민을 향한 정책 발표를 통해서 뭔가 승부를 내겠다. 지금 약간 이런 방향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김구락 교수님. 그런데요. 지금까지 봤던 지지율과 이 지지율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근데 파란색을 좀 봐주세요. 공통점은 앞이 다 3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 39.7은 거의 이제 40에 급박하는 3자죠. 육박하는. 근데 지금까지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30% 지지율에 묶여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게 되는 거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갔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민주당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30% 이른바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 가장 큰 요인은 여러 의혹들이 사실 있었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은 조사 결과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호감도 조사가 있잖아요. 이제 비호감 대선이다. 뭐 이런 얘기할 만큼 예. 이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것이 어떤 확장력을 제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특정해서 이 후보의 어떤 박스권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예요. 국민들이 이 정권 교체를 희구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확장력을 지금 제약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그 부분도 굉장히 낮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의 어떤 여론이 비등해지는 거의 이제 그러면 최근에 맞닿아지는.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여론조사 때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까?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 정권 교체를 해서 예. 변화나 뭐 개선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원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추구했던 거잖아요. 많은 예. 국민들이. 근데 지금 야당 후보를 보니까 이게 개선이나 뭐 이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지가 않다는 이런 회의론 이런 것들이 비등해지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고 지금 정권 재창출이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더 이제 강화가 된다면 저는 박스권도 이제 뚫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 회고적인 투표에서 전망 투표로 빨리 예컨대 이제 이 후보의 캠프가 전략을 바꿔서 지금 뭐 예. 한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예.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뭔가 비전 제시를 좀 더 설득력 있게 한다 그러면 그래 이제 지난 건 지난 거고 난 미래를 위해서 난 이재명한테 투표할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박스권도 무너지고 40%를 이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아직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응답자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아직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렇다면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서 이탈하신 분이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부분 확실하게 이제 데이터를 못 봤으니까 지금 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그분들의 생각은 뭔가 지금의 야당 후보를 찍어서 예. 뭔가 원하는 세상이 올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한 회의감, 불안감 이것이 분명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지는 그건 그렇죠. 모르겠다는 그래서 건가요? 지금부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리셋 상태다. 그러니까 다시 이 두 후보가 정책 경쟁을 해서 예. 그분들을 이끌어오는 것이 지금의 게임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네거티브 하는 편이 진다. 저는 지금부터는 예. 파지티브하게 자기 전략,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야만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두 후보가 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뭔가 좀 약간 변화가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지지율 그래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지지율 상황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뭐로 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일종 의원이 설명이에요. 지지율 민주당으로 다 간 건 아니다. 빠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다 민주당으로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안철수의 일부 갔다. 그리고 중도는 남아있다. 이탈해서 어디 간 게 아니라 그냥 남아있는 것도 있다. 그런 사이 윤석열 주춤한 사이 안철수 몸값은 몰랐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특히요. 이 두 번째 그래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물론 아직은 10%에 못 미친다만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지지율이 아닌가 싶어요. 7.3입니다. 5를 넘어갔어요, 지금요. 이걸 주목한 걸까요? 몸값이 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성일종 의원의 이야기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당의 공세에 의해서 저희 당 후보가 좀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이게 다 민주당으로 갔느냐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일부는 안철수 후보한테도 갔고 중도로 남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정비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저희는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석 특보께는요. 일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왜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그리고 민주당으로는 안 갔다. 그렇게 역시 보시는지. 지지율 빠진 거야 뭐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악재가 저희 후보한테 있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어떤 또 실언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또 배우자 김건희 대표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사과 여부 그리고 사과의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눈여겨볼 것은 지지율이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 증명이 됐고 저희가 좀 빠졌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 지지를 보이는 분들 말고 상대적 지지 또는 비판적 지지를 보였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약한 지지를 보이셨던 분들이 각종 악재에 따라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뭔가 의사표시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저기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요. 즉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그래도 과반이라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쉽게 그 선호를 윤석열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로 선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시는 분들은 안철수 후보로 많이 갔을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후보라는 존재는 저희 쪽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지지세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하나의 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이탈했는데 그게 다른 데로 못 가고 딱 가운데 막고 있는 거다 지금. 댐 역할을 한다고요. 독특한 분석을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의 별명이 그럼 앞으로 댐이 되는 겁니까? 지지율 댐.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 김재혁 전 국장님. 일단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일단 분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안철수 후보가 좀 반대급부를 보는 겁니까?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뭐 당장 두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잖아요. 김건희 그리고 이준석. 그런데 윤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이야말로 자기를 도와줘야 될 가장 큰 우군이 돼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부인이고 하나는 이제 당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두 분들 때문에 사실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건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텐데, 근데 사실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위기라는 것은 선거하다 보면 항상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윤희숙 의원이 하는 그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예. 내기대위원회에 그 2030들이 참석했고 그 자리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도 오셨어요. 예. 근데 거기서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친구 같은 대통령 아니다. 아. 그렇게 우리한테 친구인 척하지 마라. 예. 우리가 원하는 건 대통령다운 대통령이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건 후보다운 후보예요. 근데 그 후보다운 후보가 뭘까?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에 2명의 현직 대통령과 속된 말로 맞짱을 뜨면서 예.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얘기를 했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김종인 뭐 혹은 이준석 이런 분들한테 좀 끌려다닌 게 아닌가. 옛날하고는 다르군요. 이렇게 느끼게 했다는 그런 거예요. 느낌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게 후보가 앞장서서 후보다운 후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남들한테 당대표한테 끌려다니거나 혹은 뭐 멘토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을 예.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지지율 하락에 이런 실망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어떻게 해요.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부각이 됐던 악재라는 것 뒤에 묵직하게 깔려 있는 약간 부정적인 면이네요. 그럼요, 그거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배경이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예.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누구하고 갈등을 보여주면 안 된다. 뭐 하여튼 그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것도 맞추려고 하고 저것도 맞추려고 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것식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분의 색깔이 어디로 갔지? 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른바 그럼 컨셉을 좀 제대로 못 잡았다 이런 뜻이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는 아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고 봐요. 예. 본인의 지지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내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려간 것들이 대부분 예. 안철수 후보가 흡수해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두 후보에게 실망한 예. 어떤 부정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표들이 안철수 후보에 간 거기 때문에 예. 문제는 이제 과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관한 이 지지율 지금 이게.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해가 바뀌면 예. 나는 한 10%까지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희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독자적인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예. 예를 들면 뭐 윤석열 후보와 같이 뭐 단일화를 한다든가 예. 뭐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송영길 후보 대표. 당대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예.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거기서 바게닝 칩이라 그러나요? 예. 본인의 어떤 협상력 이런 것들을 더 키워나가려고 예. 어떻게 해서든지 10% 이상의 그 지지도를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10%는 돼야 뭐 단일하고 뭐고 협상을 하지 뭐 이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선에 출마해서 최종 득표율이 10%는 넘어야 최소 넘어야 선거 비용 절반을 보존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돈 문제도 좀 달려 있습니다. 이 득표라는 게요. 한민수 부단장께는 짧게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송길 대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뭐 우리가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안철수 후보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뭐 그럼 같이 정권 교체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반응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안철수 후보에 관심이 있다 없다 어떤 판단이십니까? 아니 그 대선 전국에서 어느 후보의 움직임이랄지 관심을 당연히 갖는 게 맞고요. 예. 지금 단계에서 뭐 지지율이 댐이란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 안철수 후보는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좀 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인 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저는 이번에는 쉽게 그 대선 중도에 또 철수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그러면은 다음이 상당히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대선이 70일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는 생물인 게 맞고 어떤 과정이 전개될지는 지금 예측한다는 건 사실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 지지율이 조금 높아지면은
양쪽에서 땡기려고 한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예. 관측도 나오고 이제 벌써부터 그런 기사가 나오고 예, 있어요, 예. 지금 어제부터. 답답할 것 같은데요. 뭐 새해 들어가지고 진짜 지금의 추세가 조금 오른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타고 오른다면은 본인의 뭐 몸값이라는 표현을 쓰면 또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좀 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고 예. 그 과정에서 뭐 정치권 전체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여야 양강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 진영에서는 그 진영의 스케줄에 맞게 뭐 캠페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 얘기, 뭐 여당의 입장, 그리고 야당의 입장 자세하게 좀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집안 얘기입니다. 오늘도 집안 싸움. 뭐 이런 표현들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평론가 돼선 곤란하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죠. 그러자 이준석, 당을 위한 재연인데 뭐 이런 것도 못 받아들이십니까? 뭐 또 이렇게 또 반응을 보여요. 윤석열, 이준석 또 충돌입니다. 또 충돌. 좀 더 보죠. 내용이 깊어지고 있다. 고삐 풀린 대표의 입, 경고장 날린 후보. 아, 이건 뭐 누구는 고삐가 풀렸고 누구는 경고장 뭐 이런 거예요. 윤석열, 비상 상황, 문제 직접 해결해야지 뭐 밖에서 그런 얘기만 하십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를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경고성 발언을 해요. 당대표 책임 막중한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약간 이렇게 들렸어요. 이준석, 재연을 평론 취급한다. 그러면서 또 받아치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요. 우려가 나오죠, 당에선.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 자중하라. 그리고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당대표 사퇴. 이렇게 되면 이게 갈등의 골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물론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발언도 꽤 나왔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수그러들지 않은 국민의힘 내용. 역시 뭐 평론하선 곤란하다. 뭐 재연을 막습니까? 뭐 이런 반발들이에요. 그리고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경고성 발언도 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이렇게 좀 갈등이 막 얘기가 나오고 보도가 되자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해할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약간 또 수습을 살짝 하는 듯한 이런 또 입장도 좀 냈습니다. 자, 그럼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연속해서 들어보시죠.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을 갖다가 또다시 수용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무 미래를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낭중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좀 경고의 말씀을 드린 건데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냉정하게들 판단하시고 발언들을 좀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이 좀 많다 보니까 예. 뭐 후보가 다른 사람 하나를 통해 가지고 저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뭐 오해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 대표가 뭔가 살짝 수습하는 듯한 발언을 하죠. 뭐 오해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뭐 간접적으로 전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밝혔어요. 윤석 특보께는요. 앞선 기사 다시 좀 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어제 초선들이 모여서 뭐 얘기를 좀 했는데 사퇴를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와요. 당대표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윤석 특보께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 사퇴 요구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제 초선 의원 한 20명 정도 모이셔가지고 예. 당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기탄 없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분들은 당대표가 지금 당내 분란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을 내시면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이제 보도인데요. 예.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윤석 대표가 본인의 개성이 강하다 보니
당 밖에서 뭔가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당내의 분란을 계속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분란을 만든다는 거는 뭔가요? 선대위의 운영 또는 후보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당대표가 자꾸 뭔가 좀 비판적 입장을 낸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당대표로서 해야 될 얘기가 있고 또 평론가로서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지점이 불분명한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자꾸 노출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을 이제 석 달도 안 남기고 2달 조금 남겨놓은 상황에서 당대표가 만약 물러나는 상황이라면 그럼 저희는 비대위 체제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당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다른 지도부를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지도부 총사퇴하면 뭐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 이 얘기는 그만큼 지금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더 이상 이 사태가 방치된다는 것은 선거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의지를 초선 의원들 일부가 얘기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가 이 점을 어느 정도는 알아차린 것 같아요. 좀 수습하는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수습하는 모양새, 뭔가 정리되는 모양새가 나올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게 좀 자중하라 이런 신호를 좀 강하게 보낸 정도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다음은요. 이 상황을 묘사한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등장인물이 많아요. 지금요. 제목은 3대인데 여기 보면 이준석 대표로 보이죠? 방에서 딱 방 쪽 한 구석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이러고.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러다 다 죽어. 큰일이야. 뭐 이렇게 또 뭔가 달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뒤쪽에 아버지라고 써 있죠? 윤석열 후보 같은데요. 논평가 되겠다고? 그럼 손은 누가 기울는데? 이렇게라고 막 쏴 붙입니다. 쏴 붙이는 분, 달래는 분.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있네요. 작은 할아버지라고 돼 있는데 홍이라고 써 있죠? 이분은 우리 장송기는 왜 죽이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준석 대표를 약간 두둔하는 거 아니냐. 아,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가 다 다르고 뭔가 압박을 하는 분, 달래는 분, 그리고 오히려 당대표를 오히려 두둔하는 분, 그리고 당대표는 이렇게 있고 지금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김관학 교수님께 먼저. 지금 이 상황이요. 이 만평에서 묘사된 이 상황의 원인은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까? 전자죠. 전자로 보세요. 네,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대위 후보 체제는 3인 후보 체제였어요. 그래서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재명 후보는 혼자 얘기한다. 마이크가 작다. 우리는 셋이나 된다. 뭐 이걸 굉장히 자랑했죠. 하지만 이제 다자주장형, 주장이 여럿이 되면 항상 이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그립을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졌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약하다 보니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청년층은 뭐 이제 예컨대 이준석 대표가 이 뭐 나가면서 한 소리가 이제 세대 결합론은 깨졌다, 실패했다. 뭐 선대위 해체해야 된다. 이거 도가 지나친 건 맞죠. 하지만 이제 그걸 품고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후보가 책임이 가장 큰 거다. 그것을 못하면서 평론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공개적으로 분란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어떻게 해도 뭐 이준석 대표이기지만 무한 책임은 후보한테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고 아까 뭐 우리 김 편집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 김건희 씨 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이 문제들을 대하는 후보의 태도가 사실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문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뭐 이렇게 비판하는 공식적으로 그런 자세가 옳은 건지 그리고 김건희 씨의 문제에 관련돼서도 과거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소위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뭐 의혹에 대한 어떤 지적들 그게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부인한테는 전혀 적용되지 않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태도의 예. 문제로서 윤 후보가 자초한 측면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혼란상의 핵심에는 예. 원인은 윤 후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김정일 전 국장님. 이런 모습의 집안 사정, 지금 뭐 3대가 뭐 갈등 벌인 것처럼 묘사인데 이렇게 묘사된 이 상황의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윤석 대표의 자기 정치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 뭐 둘 다 하겠죠. 뭐 한쪽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예. 제가 그 당협위원장 옛날에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예. 하잖아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항의 전화가 빗발친대요. 항의요? 네, 그러면서 아니 다 같이 합심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총력 매진해도 그 될까 말까 한 판에 예. 이게 뭐 하는 거냐 탈당하겠다 뭐 이런 항의 전화가 많이 예. 걸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훌륭한 보수의 어떤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이제 그런 젊은 그 보수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놔야지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하지만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후보한테 알랑거리는 정치하지 않겠다.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좀 심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당의 당대표에게 뭐 알랑거리는 정치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고.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알랑거린 게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지 않죠. 우리 같이 협심해서 정권 예. 교체를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랑거린다는 걸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론가 이거 분명히 뭐 그 윤석열 후보는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평론가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예. 제3자가 예. 말하듯이 방관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당장 하는 얘기가 이런 당을 위해서 제안하는 걸 평론이라고 얘기하냐. 이건 제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제안이 아니라 그것을 협박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예. 급기야는 그 가깝다고 알려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예. 혹은 그 당 초선 의원들이 문제를 예. 제기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엄중히 받아들여서 이 분명히 어떤 불만도 있고 후보에 예. 대한 불만도 있고 당의 운영에 대한 불만도 있고 최고위원회에 대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의 그 불만이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하지만 당 대표라면 적어도 당이 승리하기 위한 그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이런 예.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아마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소망이 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민수 부장께서는 뭐 경쟁 정당 집안 사정이에요.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데 이게 좀 상황을 보니까요. 네. 어제 이제 선대위에서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 나오기 전에 예.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인사의 영입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관철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불만이 또 생겼다는 건가요? 묵살되고 바로 이어서 선대위에서 이런 당 대표에 대한 예. 이제 공격이 있었고 어제 상황만 봐서는 그리고 이제 중진 의원이 이례적인 강도 높은 당 대표를 비판하는 예. 이른바 그분은 그동안에 윤핵관을 안 알려줬던 분인데 비판하는 성명이 나오고 예. 급기야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는 사퇴까지 나왔다는 거는 어제 상황만 보면은 이게 당 대표를 거의 몰아내는 수준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을 예. 다른 당이 있으니까 받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들 나왔습니다만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저렇게 대화가 안 되는 정당이 있었나 싶습니다. 저걸 내부적으로 하거나 뭐 전화를 하든 만나서 그러게요. 얘기를 뭐 해야 만나서 되는데. 좀 얘기하면 예. 그리고 두 분이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술 한잔 놓고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후보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면 만날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당 대표하고 후보는 만나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빨리 당내 분란이 어떻게 좀 자그들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마구 던지고 있어요. 아까 검증도 안 되고 오히려 과격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들 문제도 그렇지만은 어제도 대선 후보가 저는 대장동 개발 현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토론의 전제 조건이 특검이다. 특검 받아야지 토론한다고 얘기가 저는 나왔어요.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습니다만은 특검을 토론하고 붙이는 대선 후보는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석 특보께는요. 한 가지 짧게.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 안 만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좀.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지금 상황이 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만나도 만나야지 뭐가 없이 그냥 바로 만나는 거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두 분 사이에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 꼭 물리적으로 만나야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토론 전제 조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해명할까 해명한 상태에서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맞춰놓은 상황에서 토론이 돼야지 맨날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그러니까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밝혀라. 그래야지 토론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네요. 아, 토론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뭐가 만나기도 어려운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요. 뭐가 보면은요. 과거 대선하고는 약간 다른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요. 다음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어제 동시에 정책을 냈어요.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속도감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정책입니다. 종부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이번엔 종부세 개혁,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중과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그러니까 깎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불합리한 종부세는 환급해야 된다. 소급 얘기도 했어요. 근데 전문가들 일단 이거 소급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걸 맞췄을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법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올해분 소급 감면하는, 소급 감면을 추진하는 법안까지 나왔어요. 약간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상태에서 정부세는 과다하게 부과되고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 후보. 일단 이런 거예요. 불합리한 종부세 환급 검토하자. 이거 불합리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2주택이 되신 분들한테 그렇게 종부세를 내면 어떻습니까? 양도세의 경우는 일시적인 2주택자를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종부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집안의 어떤 물려받은 주택, 그리고 뭐 시골에 있는 주택 이런 거를 갑자기 받게 되신 분들도 그냥 다 2주택자가 돼서 종부세 중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감세예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 정당 소속으로서는. 과중한 세부담에 대해서 저렇게 지적한 것은 뭐 일견 환영합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렇게 불합리한 종부세 환급 검토하자라는 말. 그럼 이 정부에서 그동안 급격하게 종부세 그 과세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세금이 과도하게 거치는 그 문제점, 많이 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도대체 뭘 했느냐,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하는 지적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급 얘기까지 했습니다. 세금을 나중에 소급입법 형식으로 해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거는 제가 우리나라 그 행정사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건 그냥 그야말로 선거 전략이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막 던지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의 행정 전체를 국가를 이끌겠다는 그런 지도자 입장에서 좀 더 숙고하고 가능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저에게 일견 종부세 많이 내신 분들한테 좋을 수 있지만은 나중에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지적하신 거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건 뭡니까? 이거 뒤집기 아닙니까? 그거 하고요. 소급 환급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소급 환급이 됩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막 던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두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좀 답변하시죠? 기사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종부세 이제 개혁을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상속주택이랄지 공중명예 가택이랄지 이런 세부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잘한 일들이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지점 중에 가장 큰 지점이 하나가 부동산 문제인 거는 뭐 다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본인은 부동산 문제를 집권해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그러니까 현 정부가 이런 부분을 놓쳤다라는 걸 인정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정부 정책이나 모든 정책의 이 결정자일지 집행자들은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정책 집행자의 가치나 철학, 노선, 원칙을 지키자고
국민이 그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거는 국민 삶을 좀 더 낫게 만들고 예. 고통받는 국민이 있으면 그분들이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그 고통을 덜어드리는 게 정책의 목표라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실용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급 환급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이제 그 전문가들이 저런 의견이 나왔으면은 예. 절차상 집행되는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다른 패널분들이 의견 제시하고 포인트 드시는데 시간상 일단 윤석열 후보의 정책까지 해서 시간을 좀 보고 발언기 좀 드릴게요. 다음은 어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정책입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 100만 동학개미의 러브콜을 한 셈이다.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입니다. 증권거래세인데 이걸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또 공매도에서 얘기했습니다. 공매도 좀 바꾸겠다. 서킷 브레이커 도입. 그러니까 공매도가 뭐냐면요. 공매도라는 건 주식을 없는데 미리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자 윤 후보는 일정 조건이 되면 공매도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동안 좀 몫을 냈던 부분이거든요.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5분 중 1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겠습니다. 이 폐지는 자, 한민수 부산장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 주식 관련 공약 어떻게 보세요? 진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대선 후보가 공약을 내놓으면서 갑자기 잡지는 않았을 텐데요. 저는 약간 조금 그런 생각을 해본 게 갑자기 잡은 거 아니냐? 최근에 그 주식 프로그램의 유명한 그 3프로 TV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오늘 유튜브 이재명 후보의 채널이죠. 예. 유튜브 채널이 300만을 돌파하는 것 같아요. 폭발적 인기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래서 부정적 평가가 윤석열 후보 쪽에 많죠. 동시에 출연을 하셨는데 거기 주식하는 분들이 나 이것 때문에 윤 후보 안 찍겠다는 분들이 막 댓글이 쇄도하고 있는 거는 뭐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저 정책을 보면서 2023년부터 소득세 주식 양도세가 있습니다. 생기겠죠.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내려집니다. 0.15%. 근데 주식을 거래했는데 이걸 거래세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도 우리가 MSCI라는 게 있죠. 이 공매도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희숙 특보께서는 좀 뭔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적에 대해서. 이걸 공정 경제 관점에서 봐야 돼요. 주식 투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고 또 젊은 층에서 그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근로소득으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소득 부분을 벌충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거래세까지 걷느냐. 물론 세금을 걷는 명목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한 거고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관련한 것도 공매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불편하게 느낀다면 당연히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공약으로 내걸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김종철 국장님 한 30초 남았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종부세에 대해서 소급 입법까지 해서 뭐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정부 여당의 정책에 뭘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세 그리고 가스요금도 안 올리지 않겠다고 지난주까지 하다가 갑자기 대선 이후에 올리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양도세 중과 그리고 이번 종부세 등등 그동안에 본인이 얘기했던 정책들을 다 바꾸고 계신데 아니 그거 다 국민의힘과 비슷한 정책을 한다면 토론을 뭐하러 하겠어요? 다 똑같은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쓴소리를 해주려고 하긴 손들 드셨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